다음 주 행안부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 주말 전체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가 노출돼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8월 2일이면 공포되고 바로 시행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입법 예고 기간이 통상적으로는 40일인데 이게 4일로 단축되면서 바로 8월 2일에 시행될 수 있게 된 건데 이렇게까지 경찰국 신설을 빠르게 추진하는 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실질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둘렀느냐. 근데 뭐 그런 지적은 일견 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9월 4일 날 이제 이른바 검수안박법이 시행되고 경찰이 그때부터 이제 수사의 이제 개시권, 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경찰국을 신설해가지고 인사와 어떤 행정 업무에 대한 좀 기본 베이스를 다져놓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좀 미리 사전에 구성해 둔 다음에 9월 4일 날 검수안박법이 시행되면서 같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도 함께 좀 가보자. 뭐 이런 점들이 서둘렀던 정치적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 어쨌든 주말 전체 회의는 취소됐지만 상당 부분 반발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투명한 인사행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봐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제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제대로 입법 취지와 시행령의 그 취지에 걸맞게 이것이 시행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치안감을 국장으로 두고 13명의 이제 경찰관을 파견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으로만 구성이 되는 이 조직이기 때문에 좀 투명한 인사 행정의 시스템을 어떻게 앞으로 정착해내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설왕설래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령 통과가 됐고 이제 국무회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3일부터는 이제 이제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 경찰의 내부 반발은 어쨌든 지금 한번 충분하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9월 4일 8월 4일 날 시행되는 경찰청장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저는 윤 청장이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자기의 소신과 철학을 명쾌히 밝혀야 되고 이런 점들을 경찰 구성원들에게 얼만큼 설득해내느냐. 저는 청문도 청문이지만 여기에 대한 소신과 비전이 8월 4일 밝히는 게 저는 이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얼마나 투명하게 시행이 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장관도 이게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경찰들도 취지를 잘 들으면 설명을 잘 들으면 이해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잘 추진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해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럼 그걸 잘 설명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게 과연 경찰들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고요. 저는 이게 이제 검찰 정권의 한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시행에 들어가면 경찰의 권한은 더 강해지니까 경찰을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제 조급한 마음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절로 지금 직접 수사권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되돌린다고 하잖아요. 검찰은 든든하게 한동훈 그 장관이 다 이전 시절로 되돌이키고 있는데 뭐가 급하다고 지금 경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제하려고 덤벼듭니까? 누가 쫓아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집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또 예를 들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대통령의 비전을 밝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틀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이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경찰들하고 막 싸워요. 막 싸우고 경찰들이 반발하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딱 검사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국정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들을 당했으니 경찰도 만약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권한 강해졌으니까 통제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검찰국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에도 경찰국 두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아주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사고 방식에서 모든 걸 풀어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경찰들이 반발하면은 뭐야? 늘 우리가 수사 지휘했던 조직인데 어떻게 검사한테 반발해? 이러면서 막 찍어 누르고 국기문란이라고 하고 윽박 지르고 소리 못 지르게 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때 자유란 말 35번 외쳤어요. 그럼 그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기업할 자유고 자산가들이 세금 적게 낼 자유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유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하다가 임기 다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경찰 통제하려고 그러다 임기 다 보내면 나중에 가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좀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와 행안부는 역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말에 경감 경위급 이 회의를 하려고 했었던 게 14만 전체 회의가 됐었고 근데 그게 또 취소가 됐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은데 어떤 대통령의 좀 강경한 입장이 반영이 돼서 그게 배경이라고도 봐야 할 수 있을까요? 뭐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보다도 저는 오히려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그 유총경, 예. 유삼영 총경이 오히려 조금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입장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충분한 입장을 밝혀달라.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집단 행동에도 늦지 않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약간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들도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말하자면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행동이 그렇죠. 납득이 그러니까,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예. 과거에는 어쨌든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치안비서관이 이 업무를 담당했어요. 인사, 그다음에 행정 업무를 담당했어요. 청와대 조율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갔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때는 그러면은 민주적 통제였고 그 장관이 사무위임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경찰국 신설은 그러면 이거는 문민 통제가 아니고 다른 통제인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저는 권위주의 시절에 그 밀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민정수석실의 치안비서관의 조율 문제가 오히려 더 위험했었고 오히려 그다음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때는 뭐 민주적 통제고 지금은 뭐 반민주적 통제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빨리 진행되고 속도가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방향이 좋아도 속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그 점은 저는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충분히 홍보하고 그다음에 유삼민 총장이 말한 것처럼 그 청문회에서라도 그러면 윤희근 청장이 경찰의 총수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정도의 약간 설득력 있는 이제 좀 약간 그런 것 주장들이 좀 폭넓게 간 것 같고 대통령의 강경한 방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 치안 사실 경찰은 두 가지 성격을 갖습니다. 어떤 그 행정기관의 성격과 수사기관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생활안전에 대한 또 그런 행정기관의 면모들은 한 채 또 빈틈도 없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14만 전체가 참여하고 이거 굉장히 국민이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경찰 내부에서 어느 정도 좀 약간 그런 그 주장들이 좀 퍼져나간 것 같고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14일 취소된 경찰 이번 주말에 취소된 건 잘하는 것 같고요. 다음 달 4일 저는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가 단순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낙마시키겠다가 아니라 그럼 당신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청장 총수로서 그럼 여기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그런 운영 방침에 대한 행안부와의 그런 조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학과 비전을 명백히 밝혀라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세종청부터 해서 듣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른바 이제 찍어 누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후보자가 다시 그 뭔가 집단 행동하면 엄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리고 시도 경찰청 차원에서 27, 28, 29일 뭐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연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간담회 성격 자체도 일단 경찰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들 이제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던 거하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예. 근데 검사들은 뭐 검사 그만두면 변호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은 경찰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퇴직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 지금 목 내놓고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또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회 차원의 논의라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예. 뭐 이른바 정부조직법도 패싱하고 경찰법도 패싱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위헌적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하면 좋을지 일단 설명을 듣는 자리도 있을 것 같고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예. 그 시행령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법률안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이 만약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걸 그러면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국회 차원에서 다리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작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은 거의 뭐 유화독전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상민 장관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렇게 경찰이 중립성, 민주적 견제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나 수사지휘권 행사하겠다. 뭐 그리고 대우조선 파업할 때 경찰 특공대 투입하면 어떠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치안 업무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요.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려고 해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막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관한테 어떻게 그 지금 경찰 업무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전에 민정수석실이 막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뭐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성격이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요. 민정수석실에 치안비서관이 있다고 치죠. 치안비서관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합니까? 막 수사주의 막 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치안비서관이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시키지 않은 일을 어떻게 치안비서관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근데 대통령이 시시콜콜이 다 지시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하나 예를 들면요. 검찰을 직접 통제하거나 검사 출신들을 민정수석에 계속 앉혀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받기 싫다고 해서 주로 변호사, 판사 출신들 임명했잖아요. 교수 출신도 안 치고. 예,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도 그렇게 예. 앉혔고요. 검사 출신들 민정수석실에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을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행안부 장관 만약에 치안 업무뿐만 아니라 경찰 행정까지 다 관장할 수 있게 하고 지금 뭐 치안정감 인사할 때 나 면접 볼래 그래서 면접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행안부 장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간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 있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성을 민정수석실이나 치안감이나 민정수석실에서는 뭐 검찰 출신도 많이 있었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경찰국을 신설하고 거기서 인사를 관리를 하는데 구성이 또 경찰로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굳이 검찰의 힘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 또 이런 반론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거 하나만 좀 반론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둬서 인사나 아니면은 경찰청장을 지휘한다고 치죠. 그럼 대통령의 뜻은 하나도 반영 안 되는 겁니까? 여기도 역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관이 마음대로 경찰을 지휘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럼 두 단계에 걸쳐서 대통령도 지휘하고 장관도 지휘하고 장관은 가까이에 있는 경찰들 두고 상황 보고 다 받고 인사에 있어서 시시콜콜 아주 하급 경찰들까지 전부 다 인사 개입하면 훨씬 더 많이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음지에 있는 것이 양지로 올라왔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그게 크게 차이가 없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 과거나 다를 바가 없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혹은 탄핵 뭐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도 좀 힘을 싣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이 시행령을, 그러니까 시행령은 사실은 보장이 돼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거 입법사항이 아니라 왜 시행령으로 가느냐. 이제 그 부분은 뭐 국회가 지적을 할 수 있으나 이거는 뭐 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장관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책임 장관이라고 이제 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이게 책임 장관다운 모습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 정책 의제 주도권을 갖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다양할 수 있으리라고 예. 봐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을 말하자면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이거를 탄핵한다 그러면 이 정부의 장관은 나만한 사람이 잘못하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정책 하나 잘못 추진되면 탄핵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탄핵 운운하고 그다음에 뭐 해임건의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하는 거는 저는 뭐 진짜 거대 야당의 저는 좀 과도한 정치 공세고 횡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운용에 대해서 그 경찰국을 운용을 했어요. 운용을 했는데 한 연말이나 내년 초 새 인사를 했는데 뭐 전혀 오히려 더 뭐 잡음이 많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시행도 안 한 정책을 가지고 지금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을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고 해임건의하겠다? 그러면 장관이 무슨 책임을 의식을 갖고 정책을 운용하거나 부처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전 뭐 다 정치 공세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초기 안착되기도 전에 너무 흔드는 좀 이런 좀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좀 약간 좀 횡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찰국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칙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시행령 아직 시행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민 장관 그동안에 했던 모습 봐보세요. 경찰 수사지휘 대놓고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사도 대놓고 인사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뭐 승진했던 경찰들 다 배제한다 그러면서 경무관급 인사 막 하잖아요. 무슨 근거로 한 겁니까? 경찰국 안 뒀는데 시행도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법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에 한 거 그거 오히려 더 음지에서 했던 거니까 나는 행안부 장관이니까 나는 오히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할 거야. 그리고 자기 혼자 막 해버렸잖아요. 근데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이니까 그런 권한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대체 행안부 장관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외청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하면 다 합법이고 남이 하면 다 불법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 예. 치안사무관장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 둔다고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이 기구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청장도 부재했었고 그다음에 이 기구가 민정수석실도 없었고 경찰국도 없던 상황에서 뭐 장관이 저는 거기 법에 따른 인사를 행사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위반한 거 없습니다. 예. 평론가님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에 대한 발언도 했잖아요. 네네. 경찰대를 졸업해서 경위부터 출발하는 게 우리 사회에 좀 불공정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사실 윤 대통령의 공약이 경찰의 앞으로 이제 경찰 인사 통해서 이제 대선 공약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말하자면 순경들이라든가 이런 입직 경로가 좀 다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경찰대 출신으로 좀 이루어지던 이런 좀 승진 기회들을 좀 폭넓게 반영하겠다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경찰대가 이 아주 악이고 순경선다 이런 네.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그럼요.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은 그 경찰 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시험을 보지도 않고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경위 임용이 됩니다. 과거 경위 임용은 파출소장으로 바로 나가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경위부터는 사법 경찰관이라 그러고 밑에 경사까지는 사법 경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리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순경들에게도 많이 주겠다. 그래서 폭넓게 일선 치안에 하던 분들이 바로 이제 좀 이렇게 많은 공적과 자기 경륜을 쌓는다면은 폭넓은 인사기에 부여하겠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만 경찰대 출신이 이번에 이걸 집회를 주도했다. 전체 회의. 이런 식으로 조금 예. 저는 이제 프레이밍하는 거는 저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저는 경찰대를 앞으로 좀 말하자면은 지금은 행정학과 사법학과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우리 시대에 좀 맞게 좀 다양하게 개편하고 그다음에 경찰대 출신들이 어떤 소정의 어떤 그런 임용 절차를 단순히 시험은 아니더라도 좀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 사회에서 시험 안 보고 사실 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저는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게 서장 회의를 주도한 경찰들을 겨냥한 거다라는 건 확대 해석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경찰대 개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출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하고 난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해 놨잖아요, 지금. 그래놓고 경찰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순경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육사, 삼사, 학사 출신들이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육사 출신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두드러진 현상인데요. 지금 다시 육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부 다 바뀌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부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육사 출신이 다시 또 힘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의 경우에는 지금 경찰대 출신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군도요. 3사 출신, 학사 출신, 여군 출신 이런 출신들을 고르게 안배하는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경우에도 최소한 순경에서부터 올라온 그런 경찰관을 더 우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균형 있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경찰이 막 지금 이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경찰대 개혁할 거야. 엄청나게 특권을 가진 집단이야. 이렇게 하면 경찰들이 그거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잘 안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타이밍도 매우 안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치안정감, 치안감 인사할 때 그때 경찰대 출신과 순경 출신들 전부 다 고르게 인사 배분했었어야 맞는 거예요.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경찰대가 다 문제 있다고 몰아세웁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경찰 반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내부 갈라치기하고 갈등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경찰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게 되는 걸 기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경찰대 개혁 논의까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이었는데 국회 본회의장 소식 경제 분야 질의 내용보다는 이 소식이 더 줄을 이뤘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문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찍힌 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 저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당대표가 바뀌니까 우리 당도 잘하네요.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어제부터 이제 언론에서 쭉 인터뷰를 하려고 나오는 의원들 보니까 굉장히 좀 당황은 했지만 크게 확대 해석하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확대 해석하지 않아도 될 사안입니까? 글쎄요, 뭐 저는 대통령의 뜻이 뭐 있다고 해도 그게 윤리에 어떻게 또 그게 적용되고 그게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건 너무 좀 과도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당의 내용 계속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을 원래 당정의 한 몸이니까 당이 방파제가 돼서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쏠림 현상을 급속화시키고 가속화시킨 측면이 많아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고심이 많았을 거예요. 뭐 대통령 지지율, 뭐 국정 지지율도 문제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도 계속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은 좀 방파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이제 이준석 대표 윤리위 결정이 끝나고 지금 한 2주 반, 3주 정도 지났잖아요. 좀 어쨌든 지금 약간 그 지지율 하락세도 좀 멈추고 그다음에 당에서 지금 각급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뭐 국정을 뒷받침해줘야 된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당내 분위기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대통령 눈에는 조금 이제 당의 안정화의 기로로 들어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내부 총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 동안 사실은 이게 너무 당에 좀 내용을 가속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민에게 전달될 때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표를 주고 국정 안정시키라고 했더니 결국 돌아온 게 권력 내부 투쟁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대한 어떤 안도감들을 좀 그런 만족감들을 권 원내대표한테 표현했는데 좀 저것이 해석의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걸 대통령 직접적인 뜻으로 저는 직접적 해석하는 거는 조금 그건 과도한 해석이고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어 선택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은 더 어떤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내부 총질이라는 게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그간 뭐 비판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만 내부 총질이라는 건 또 해석이 확실하게 또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구나. 이런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문자 메시지 공개된 게 이게 거의 아마 초유의 일일 거예요.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는 네, 대통령의 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거거든요.
사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어떤 비난을 들어도 이거는 비난에서 비켜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미국에서 이제 흔히들 정치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쓴 책들 보면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으로 얘기할 때 보수는 굉장히 엄격한 가부장적인 통치를 강조하고 진보는 다정하거나 뭐랄까요, 포용적인 어떤 가장의 모습들로 이렇게 대변이 돼요. 근데 대통령의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고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설까? 이게 첫 번째로 제가 가졌던 의문이고요. 둘째로는 질문하셨던 거하고 연관된 문제인데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누가 인용하는 표현을 대통령이 그냥 인용해서 썼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문자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한데. 근데 이미 선거 과정에서부터 누적되어 왔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윤핵관들하고 계속 어긋났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대통령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통령의 의중이 과연 안 실렸던 건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들게 만드는 거였고. 실렸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 문자를 보고. 아니 저는 이전부터 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국민의힘 어느 보수 인사들 붙들고 물어봐도 뭐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 뒤에서는 다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이다. 설마 추측은 했지만 그럼 저런 문자로 거의 뭐 확정됐다 뭐 이렇게 또 보신다는 겁니까? 그건?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란 말은 뭐하지만 그런 분석이 타당성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근거를 이 문자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셋째로는 많은 국민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이준석 대표 당대표로 복귀하기 어렵겠구나. 아니 행안부 장관도 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국 둔다고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모르죠. 수사주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다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를 다시 또 복귀시켜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떤 갈등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앞날이 훨씬 더 험난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내고 선을 그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문자가 공개되면서 근데 권성동 직무대행이 해명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에게 불편함을 드러낸 적은 없고 또 이렇게 직무대행까지 맡으면서 매진해온 권성동 대표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회자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걸로 생각된다. 이렇게 사과문을 2시간 만에 올렸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좀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본인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자되는 표현이라고 그 표현을 어떻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격인 그 의원한테. 사실 이번 파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라도 얘기해야 하는 심정은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뭐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첨언 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문재정부 시절에 이 민주당을 청와대 출장소라고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비아냥했어요. 비난했어요. 대통령의 뜻이나 청와대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 그거 가지고 법안 처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의회의 권위와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민주당 괴롭혔어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건강하게 정부의 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즉 문자에 그렇게 썼던가요? 이렇게 썼던데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썼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이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직무대행하고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하면 뭐 만기칠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뜻이
뭐 공식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청와대 출장소를 비판하던 분이 이렇게 했다. 저는 그런 말은 사실 좀 너무 과도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그 문자를 흔히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윗어른이라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님 앞으로 그러면 그 정부 정책에 있어서 당이 목소리 낼 건 목소리 내고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레토릭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답변이 그렇죠. 인사에 대한 그렇게 될 답변이 수밖에 없다. 답변이고 저는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저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벌써 국민에게 사과한 게 벌써 3번째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대통령도 걱정한 게 아니 당이 이렇게 제대로 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것이 내홍이 되고 내부 총질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될 지금 그 완톱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다 직무대행하고 있는 분이 툭하면 저렇게 설화에 휘말리고 말실수에 휘말리고 또 이런 말하자면 사실은 엄청난 저런 사실은 이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행위 자체가 뭐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찍힌 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어쨌든 저런 문제들이 그나마 조금 조기 진화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전선을 키워내고 확전하고 이런 모습도 너무 안타깝고 이 시간이 이 윤석열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이 오롯이 좀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까지는 좀 정책으로 좀 일원화돼야 되는데 그 동력을 이런 데 다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저는 당이 조금 좀 지금 추스르는 과정에서 다시 이런 분란의 약간 논란의 소지를 좀 제공한 것은 좀 그게 좀 저는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대표가 이런 메시지로 인해서 당에 좀 피해를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친윤계 대표적인 의원이잖아요. 뭐랄까 윤 대통령과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살짝은 보여준 것 같고 장제원 의원과 이렇게 갈등도 있었던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럼? 그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이고 당대표인데 그럼 문자 메시지 정도 주고받는다는 거는 뭐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건 다 아는 바였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권성동 의원이 조금 경솔했던 처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당의 동력을 깎아먹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내부에서도 사실 의원들이 지금 조금 진화되고 있는 과정에 또 우리가 힘이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좀 허탈해할 것 같아서 책임론까지 갈까요? 책임론까지는 지금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원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정기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상당 부분 좀 훼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각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현직 법무부 장관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 굉장한 설전을 주고받았었는데 대정부 질문 끝난 다음 날에도 장외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티타임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에 박범계 의원이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한동훈 장관이 바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인권 보호 또 적법 절차라는 측면에서 지금 티타임 그런 거 지금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하겠다라는 것은 소위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수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알 권리와 그리고 인권 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오히려 그런 과거에 그동안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습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티타임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검찰 내에서 있는 그 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들과 기자들과의 이 티타임이라는 게 왜 생겼고 이게 왜 논란이 됐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시청자분들이 이 검찰 티타임의 명암을 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이런 공방도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티타임이라는 게 왜 생겼던 거고, 그러니까 보통 모든 이런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브리핑 장소나 시간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던 겁니까? 일종의 이제 백브리핑 형식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흔히들 법조 이 팀장이라고 하죠. 법조 기자들에서 이제 팀장 역할을 하는 법조 팀장들은 일반
검찰청장하고도 안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검찰총장하고 대등하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뭐 예를 들면 중수부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대 안 해. 이럴 정도로 사실은 뭔가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검찰총장하고 대화하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뭐 과장이나 아니면 부장이나 이렇게 쭉 내려가 부부장이나 내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기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뭐 다른 활용할 여지나 아니면 이른바 뭐 뒷거래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박범계 의원이 굳이 이런 것까지 막 시시콜콜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대치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민주당이 어떤 그 한동훈 장관과의 어떤 이른바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네. 좀 다른 의원들이 나와서 한동훈 장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번번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혼자 흥분하고 흥분한 사람이 진다고 하는데 또 혼자 흥분해서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조목조목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논리적으로 한동훈 장관 얘기 저는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근데도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티타임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 뭐 안 좋은 거 뭐 부정적인 문제들도 있고 검찰 기자단의 문제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장점은 뭔가요? 언론과 소통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설명 안 하면은 국민 알 권리도 사실 제약받는 것도 기존에 브리핑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또 팀장만 유독 또 가서 또 티타임을 갖는다는 게 필요한 시간인 겁니까? 글쎄요, 그건 팀장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 다시 한번. 검찰 법조팀장들은 인식을 좀 다르게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행정이나 아니면 검찰이 하는 데 있어서 꼭 수사만 다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검찰총장이 모든 걸 다 일일이 간섭한다라고 보기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검찰이 지향하는 바 수사가 나아갈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런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만한 어떤 기사거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그런 게 이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중요한데 요지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은 말버릇이 이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해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언론과 만나서 소통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자꾸 시비만 걸어버리면 예.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오히려 궁색한 처지에 빠지니까 박범계 의원은 저는 조금 뒤로 물러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티타임 부활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고 뭐 일반 아주 형사 사건들 다 티타임에서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권력형 비리 사건이 있다든가 국민들이 굉장히 뭐 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조세 그런 그 증권 비리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사안들은 다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의 사실 확정되지 않았거나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쟁점은 무엇이다 정도는 아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인사가 실명으로 공개한다. 예. 그러면 언론이 앞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익명이잖아요. 뭐 관계자에 따르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익명 인터뷰. 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취재원을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호하지 말고 실명을 공개해라. 그리고 정해진 방식으로 하고 책임 있는 인사가 하고 저 공개된 장소에서 해라. 저는 그러면 오히려 질문의 내용도 체계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얘기에 명이 있으면 암이 있으니까 이거 혹시 이제 인권 보호 측면에서 네. 인권 침해를 좀 당한 건 아니야? 수사 내용이 미리 뭐 흘리기. 유출된다거나. 그거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엄정하게 경계한다고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티타임의 주제는 좀 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든가 국민의 민생 경제에 대단히 심대한 타격을 끼친 그런 중요 경제사범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소상히 설명해서 국민들이 뭐 다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혐의점들이 밝혀지고 있구나 정도를 좀 체감할 수 있고 더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순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른바 언론 플레이용으로 좀 이렇게 좀 일부러 유리한 측은 흘리고 불리한 건 감추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원칙대로 본인이 얘기한 대로 공개된 장소 책임 있는 인사 정해진 방식 룰을 지켜가면서 하면 저는 상당 부분 뭐 김성환 평론가 지적하셨지만
언론에 대한 소통도 그 문제도 있을 테고 국민의 알 권리도 있을 테고 그래서 잘 운용하면 예. 저는 굉장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장외 설전, 박범계 한동훈 전 현직 장관의 장외 설전이었고 이 대정부 질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인데 오늘 좀 주목되는 건 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좀 공세가 또 예상이 됩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본인의 이제 뭐 소명, 해명 이런 것들도 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대정부 질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국한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가 있잖아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교육개혁의 수장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부총리입니다. 과연 거기에 걸맞는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지만 거기에 걸맞는 소양과 지금 실력, 그다음에 부처 장악을 갖추고 있느냐,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이유는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 집중 질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박순애 장관이 제대로 방어를 못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또 만약 여기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낮게끔 평가받으면은 박순애 장관의 앞날이 그렇게 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오늘 박순애 장관은 자기가 과거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얼만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내느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평국 의원님 얘기해 주시죠. 지난번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된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지금 뒤늦게나마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음주운전 문제라든가 오늘도 이제 기사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교직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징계받은 사람이 500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근데 박순애 장관은 사법 처리도 제대로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고요. 논문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대필했다고 하는 의혹. 그 대필했다고 하는 학원 그 대표는 사법 처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 생활기록부를 대필해 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얼마나 준비하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부총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 범위가 넓어요. 관장하는 범위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 전문가지 교육 전문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답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과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예. 그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장관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